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봤던 우리 CDMO의 비즈니스에서 색깔이 다른 놈이 등장했다. SK가 이 정도요.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도날리의 최상욱입니다. 저희가 좀 도날리에서 특별하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SK그룹에 대한 내용인데요. SK홀딩스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걸 한 명의 지주 담당 애널리스트가 분석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테크 그리고 바이오 또 에너지 이렇게 세 개 분야 애널리스트들이 모아서 인덱스 레포트를 썼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테크 담당 이순학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테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면 오늘은 제약바이오를 담당하는 김영수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SK홀딩스가 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딥다이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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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투자증권에서 제약바이오 담당하고 있는 김영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좀 제약바이오 섹터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좀 이게 SK홀딩스라는 주제를 하나그룹에서 왜 이렇게 SK홀딩스 열심히 딥다이브 하고 있냐 이렇게 질문도 제가 좀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테크 쪽에서 이순학 팀장 오셔가지고 설명 좀 잘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 SK그룹이 또 눈에 보이는 SK바이오팜 같은 그런 걸출한 제약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눈에 잘 안 보이는 그런 기업들을 설명해 주러 나오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좀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SK그룹에서 하고 있는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얼개를 좀 잡아주시는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대기업들이 이렇게 저희 제약바이오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라고 해서 GS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저희 SK 자료를 준비하면서 SK가 이 정도였어? 라고 저도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SK 바이오팜 하나로만 딱 봤었는데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상장사 중에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케미칼 이쪽은 이제 다른 쪽 SK고요. 네. 저희가 이번 보고서에 다룬 거는 주 네. SK 밑에 있는 SK 바이오팜, SK 팜테코 이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SK 팜테코는 상장 기업이 아니죠? 네, 비상장이고 일단은 100% 자회사에 현재 미국이랑 프랑스 그리고 아일랜드 이렇게 좀 여러 국가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테크 때도 그랬지만 SK 팜테코하고 그다음에 또 SK 바이오팜하고 또 SK 홀딩스 본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그러면 각각 그런 제약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나요 혹시? 제 결론으로는 네. 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당연히 일단은 저희가 그 제약바이오 업체들을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 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건 사례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픈 이노베이션이요? 그러니까 자체 역량만으로 부족하니 외부에 투자를 해서 외부의 역량과 네네. 같이 시너지를 낸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네네. 일단은 저희가 익히 유명한 건 사례는 유한양행이 오스코텍으로부터 이렇게 도입했던 네네. 그 항암제 신약을 도입해서 공동 개발을 하고 그게 이제 또 얀센에 라이센스 아웃된 네네. 렉나자라는 제품이 그렇죠, 있는데 그건 이미 출시가 돼 있는 상태고요. 국내사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이게 큰 성공 사례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R&D를 할 때 그 회사만 하는 게 아니라 소위 여러 가지고 그래서 같이 개발한다는 그런 컨셉인 것 같고 제약바이오 섹터를 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 사례를 모르기는 어렵죠. 너무 유명한 그 사례여가지고 근데 그것처럼 SK홀딩스도 그러면 SK홀딩스가 좀 오픈 이노베이션을 한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 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첫 번째가 그 주 SK가 주로 하고 있는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구하는 게 첫 번째 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는 SK 바이오팜을 먼저 예를 들자면 네. 자체 물질부터 시작을 해서 승인까지 미국 FDA며 유럽이며 직접 승인까지 받아서 판매가 되고 있는 그 축이 SK 바이오팜으로 가져가고 있고 마지막 이번 보고서의 가장 핵심인 SK 팜테코 같은 경우에는 CDMO라고 하는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추구하는 CMO 네. 지난번에 네. 말씀드렸던 네네. 그 사업을 메인으로 하는 게 SK 팜테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 바이오팜은 신약 그리고 네. 판매 네. 그리고 SK 팜테코는
CDMO로 해서 뭐 외주 생산을 메인으로 생산과 개발. 예, 예. 그러면 이제 얼개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 SK 바이오, SK 그룹이 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크게 보면 세 가지 꼭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픈 이노베이션, 네. 그리고 SK 바이오팜이 상장 기업인데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신약 제조라든가 또 신약 개발 또는 판매를 담당하는 거고, 이 중간 부분을 저희가 몰랐는데 네. 중간 부분이 숨어 있는 비상장 팜테코 회사가 하는 거고, 여기는 CDMO라든가 아니면 또 나중에 이쪽에서 좀 더 진화된 그런 비즈니스를 하겠네요. 뭐 요새 뭐 유전자 치료제나 세포 치료제 이런 게 되게 핫한데 이런 거를 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는 홀딩스랑 바이오팜 눈에 보였는데 요 중간 부분이 굉장히 뭔가 메꿔지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네. 이번 SK를 보면서 이거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봤던 우리 CDMO의 비즈니스에서 네. 색깔이 다른 놈이 등장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 의약품의 생산 라인이 이렇게 의약품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첫 번째가 그 합성 의약품, 저희가 네. 일반적으로 먹는 알약하고 주사제라고 하면 네. 바이오 의약품이 세 개로 분류가 됩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바이오의약품 세대 분리가 되는 네. 거고요. 1세대가 백신, 백신. 2세대가 항체 의약품, 음흠. 3세대가 유전자 세포 치료제인데 네.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항체 의약품을 주로 해서 CDMO로 운영해 왔죠. 네. 근데 최근에 모더나의 그 백신을 네. 뭐 우리 수주를 받으면서 이제 유전자 치료제까지 넓혀가고 있는 분야라고 요새 한다면 막 그 mRNA라고 하는 이런 거는 확실히 그 약간 유전자 쪽 단에 다 있으니까 그죠. 그런 게 유전자 치료제다. 근데 이 SK 팜테코가 지금 가져왔던 사업은 이 제일 앞단에 있는 합성의약품 네. 요거를 CDMO로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유전자 세포 치료제를 이제 해외 업체들을 인수하면서 네. 이제 역량을 갖추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아까 그럼 1세대, 2세대, 3세대 하셨는데 1세대 이전에 1세대 이전도 있고 1세대가 네. 있고 바이오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백신, 항체, 유전자 세포 이렇게 가는 네. 건데 또 SK 팜테코는 1세대로 CDMO를 했는데 또 3세대로 간다고 하시니까 그럼 또 2세대는 약간 아니죠. 그 건너타는 1세대가 느낌인가요? 아니라 네. 이게 원조 시장, 네. 의약품 원조 네네네. 시장을 하고 네. 원조 시장 베이스로 거기에 하는데 플러스, 갑자기 또 그냥 네. 퀀텀 점프해가지고 그렇게, 그 3세대로 가는 느낌인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게 아름답지 않나. 아. 그러니까 이 전체 제약 시장의 50% 차지하는 게 네네. 합성약품 시장인데 네네. 그 시장을 나는 먹겠다. 그리고 아. 나는 이제 최후단에 있는 미래의약품을 가져오겠다. 라는 게 SK 전략인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장이 크고 활발화돼 있는 네. 항체의약품을 타겟으로 네.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갑자기 또 SK 그 저희가 팜테코 얘기하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와서 또 살짝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이해했어요. 네. 네, 이게 되게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지만 일단 간단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SK 팜테코는 그동안에 비상장이니까 사람들이 투자자를 잘 모를 수밖에 없었던 기업인데 그냥 제 느낌인데 상장하겠네요. 머지않아서 상장할 것 같고 근데 이 회사가 하는 거는 가장 큰 제약바이오 시장의 절반이라고 하는 게 소위 올드스쿨인 합성의약품인데 이 알약이나 주사제 같은 건데 이쪽 시장을 베이스로 기본적으로 CDMO라고 생산을 담당하는 그런 기업을 했기 때문에 절반은 조금 올드스쿨로 먹고 가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바이오 의약품이 우리나라가 좀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의약품을 굉장히 붐업을 시켰잖아요. 근데 바이오 의약품도 항체, 그러니까 백신부터 시작해서 항체 치료제가 있고 또 유전자 세포 치료제라는 라인으로 테크트리를 밟아가고 있는 건데 이 팜테코 같은 경우에는 이 합성의약품 베이스로 사업을 하면서 또 동시에 어떻게 보면 바이오 의약품의 가장 끝단인 세포 치료제하고 유전자 치료제 쪽으로 퀀텀 점프해서 비즈니스를 한 계획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죠. 뭐 퀀텀 점프라고 하기가 좀 표현이 애매하긴 한데 네. 뭐 저는 그래도 제일 그러면은 그쵸. 그러면은 질문 드릴 게 팜테코가 이거를 뭐 잘할 수 있는 근거나 어떤 명분이나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는 네. 일단 SK 팜테코가 자체적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경쟁력이 없죠. 네. 예. 왜냐하면 그러겠죠. 이제 노하우가 없을 테니까. 네네. 근데 저희가 아까 애초에 얘기했던 합성의약품에서 CDMO를 운영하는 거는 네. 이미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엠팩이라는 회사를 네. 100% 인수를 하고 그리고 아일랜드에 있는 스워드라고 하는 그
생산 설비를 BMS로부터 인수를 했는. 그러니까 합성의약품의 SK CDMO도 인수를 해가지고 그 그죠. 기능을 확보할 수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SK의 경우에는 M&A를 통해서 역량을 확보해 나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예를 드는 거는 네. 이미 기존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셨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아마 이해를 하시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 2, 3, 4 공장을 자체적으로 지었다라는 거죠. 네네. 근데 그걸 짓고 가동을 하고 이 설비를 운영을 하면서 그런 노하우가 쌓이는 과정이 한 2, 3년이 걸렸다라고 하면 주 SK가 추구하는 거는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거를 인수를 해서 자기네들 자회사들끼리 시너지를 나는 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합성의약품을 잘하는 이유는 알겠고, 그럼 질문 한 번 더 하면 유전차나 세포치료제 같은 그런 하이테크 이쪽도 그럼 잘하게 되는 근거, 그럼 또 이쪽도 인수나 이런 게 인수죠. 있는 건가요? 올해 3월에 그 프랑스에 있는 이포스켓이라고 하는 업체의 지분을 70% 인수를 했고요. 네네. 근데 이포스켓이가 지금 뭐 아직 뭐 상업화된 뭐 제품을 이렇게 뭐 생산한 설비는 없지만 네. 경험은 없지만 네. 그 인수를 할 때 2대 주주로 있던 네. 제네손이라고 하는 연구소가 이미 노바티스가 뭐 판매하고 있는 졸겐스마라고 하는 네. 유전자 치료제를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졸겐스마요? 네. 이거는 약간 유전자 세포 치료제에서 거의 뭐 가장 유명한 약품 중에 하나인 거. 가장 유명하기도 네. 하고 가장 비싼 약이고요. 아, 미국에서 비싸구나. 네. 한 번 치료할 때 25억, 25억이라고요? 일본에서는 19억. 아직 국내에서는 이 아니. 보험약가 때문에 근데 뭐 약가가 너무 약간 터무니없게 들리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엄청 고가의 그 약품이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생각을 해보면 이 뭐 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을 평생 먹잖아요. 네. 그거를 평생 먹는 대신에 한 방에 먹고 완치가 되는 거예요. 진짜 무슨 약간 마법의 엘릭시어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 유전자 세포 치료제, 그럼 유전자 세포 치료제 시장 자체는 전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현재는 굉장히 좁게 느껴지긴 왜냐하면 하거든요. 이제 막 그 네. 개발하는 단계여서 현재 뭐 미국 FDA에 등록이 돼서 임상을 하고 있는 뭐 파이프라인들을 봐도 네. 유전자 세포 치료제 뭐 포지션이 넓어지고 있는 상태고, 네. 그러니까 지금 유전자 세포 치료제 그 CMO 시장이 연간 한 25%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 성장률로 설명을 드리면 주 SK 팜테코가 가져가고 있는 합성의약품은 한 6% 정도 네. 연간, 예. 그리고 유전자 세포 치료제는 25% 정도 성장하기 때문에 네. 그럼 안정적인 시장 가져가고 고성장 가져가고 네네. 그렇게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얼개는 맞춰줬는데 홀딩스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팜테코는 비상장이지만 뭐 나중에 상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비상장이지만 합성의약품 CDMO를 하고, 그리고 유전자 세포 치료제라는 요즘에 성장률이 높은 네. 25%로 복리 성장하고 있는 그쪽에서도 아까 졸겐스마를 했던 그 이대주주로 있던 회사에 그 프랑스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이쪽도 지금 기능을 좀 확보해 나가고 있는 이런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상장 기업이니까 그거는 SK 바이오팜 이 회사는 좀 주로 신약 개발하고 판매 쪽에 네. 그 자체적인 판매망을 구축해가지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11월 16일에 네. 그 마지막으로 SK가 발표를 할 때 미국의 업체, 그 유전자 세포 치료제 CBM이라고 하는 업체도 네, 지금 네. 연내에 우리가 지분 인수를 하고 인수를 마무리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네네. 아까 이포스켓이라고 하는 프랑스 업체 그리고 네. 미국 업체 네. 두 개가 좀 확보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훑었는데, 이 제약바이오가 사실 그 저희가 다모다란 교수 책을 좋아하는데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고 해가지고 스토리도 있고 숫자도 좀 붙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SK 홀딩스 전체, SK 그룹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 이 숫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뭐 매출이나 이익이나 이런 게 조금 있는 건가요? 이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이? 일단은 지금 숫자를 내는 곳 다 숫자는 내고 있죠. 주 네. SK 같은 네. 경우는 지주 사업을 하지만 전문 투자를 추구하면서 뭐 가져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쪽은 제가 지주 담당은 아니어서 숫자를 네. 보진 않았지만 네. 그 SK 팜테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엠팩이라고 하는 곳, 아니 우리나라 SK 바이오텍에서 네. 합성의약품을 이미 CDMO로 하고 있으니 그렇죠.
뭐 올해는 한 연간 7천억 정도 매출액은 나올 거라고 알고 있고요. 예, 매출 사이즈는 생각보다 꽤 되네요. 네. 그래서 에비타 마진이 한 15%에서 20% 사이 뭐그 정도로 형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중장기로는 어떻게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네. 주 SK가 우리 바이오 쪽으로 뭐 하고자 하는 건 2025년도에 1조 2천억 정도 하겠다. 에비타 마진으로. 마진으로요? 네. 그러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지금 규모 대비해서는 상당히 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25년 기준으로. 저는 그래서 봤을 때 네. 2025년도에 제가 생각하는 에비타 마진은 한 9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중에 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합성의약품 시장에서 네. 한 5천억 네. 그리고 유전자 세포 치료제에서 4천억 네. 둘이 합쳐서 한 9천억으로 봤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한 저희가 글로벌 CMO 시장 업체들 네. EB 에비타가 한 20배 정도 되니 네. 네. 그러면 주 SK가 2025년도에 제약바이오 사업으로 한 18조 정도 받을 수 있지 않나? 로 결론을 냈던 거죠. 9천억 기준으로 만약에 25년에 그러니까 회사 가이던스는 그보다 좀 더 높았는데 높았죠. 지금 김영수 애널리스트 보시기에는 그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9천억 원 정도의 에비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러플리 EV 에비타 20배를 적용해서 한 18조 원 정도 되는 기업 가치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팜테코 기업 가치를 얘기하고 이게 결국 SK 홀딩스 기업 가치에 가상이 돼야 되는 건데 팜테코 부분이 SK 바이오팜과 다르게 아직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아마 25년 가기 전에는 상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살짝 들고 상장한다면 뭐 고민 없이 시장 가치 반영이 되는 거니까 주 SK 홀딩스 가치에 애드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되겠네요. 그러니까 상장은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쪽에 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었는데, 상장도 벌써 얘기는 다 나왔고, 그러니까 한다고 네네. 했는데, 저는 미국 쪽에 안 하지 않을까. 그건 왜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저희가 우리 서머피셔나 기존의 CMO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의 그 EV 에비타를 보면 20배 정도인데 국내에서 이 비즈니스를 가져가고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자면 네. 60배에서 100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간 비싸다. 아니, 뭐 높은 비싼-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아니 뭐 국내에서는 네. 처음이니까 프리미엄을 줘야 되지만 네네. 뭐 기업 가치를 따진다라고 했을 때는 회사 입장에서는 국내에 상장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 하겠다. 네, 라는 그러겠네요.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더 높은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는 저희 한국 시장 특징이 있다 보니까 국내에 상장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네요. 근데 어쨌든 SK 바이오팜 상장하면서 또 뭐 주식 대박이 났다던가 막 이런 스토리들이 많이 전해졌었는데 이 SK라는 그룹은 까면 깔수록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주 SK텔레콤이라든가 또 그냥 SK 하이닉스 같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숙하고 막 그냥 소비재이기도 하고 또 너무 유명한 국가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알려져 있었던 반면에 또 밑에 뜯어보면은 세부 나오는 그런 기업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업력이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잘 몰랐던 이런 기업들인데 뜯어보면 또 엣지 있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았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홀딩스 전체적으로 보면은 테크랑 바이오랑 바이오 쪽 밸류도 그러면은 아까 얘기하셨던 18조 원 정도 주신 거죠? 팜테코가 18조고 그다음에 또 SK 바이오팜은 어차피 상장이 있으니까 네. 지분율에 따라서 들어가 있죠. 그럼 뭐 SK 홀딩스의 바이오 쪽 가치도 23조, 24조 약간 거의 이 정도가 된다는 건데 진짜 어나더 레벨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주 SK 홀딩스는 지금 세 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누게 되면은 뭐 테크 그리고 바이오 또 약간 그린과 에너지 이 세 가지 쪽으로 지금 힘을 굉장히 많이 쏟고 있고 또 그룹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 한 개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또 SK 홀딩스 본체가 복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주 SK 홀딩스라는 기업이 생각보다 꽤 분석하기가 까다로운 기업이었는데 하나투자증권에서 인덱스 레포트를 통해 가지고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각 섹터 애널리스트가 뎁스 있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치를 다 더하면 결국 서머보다 파츠 개념으로 가치 합산이 전체 기업 가치로 계산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홀딩스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홀딩스를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도날리에서 저희가 부문별로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한번 보시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그 어떤 분석 자료보다도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SK홀딩스의
이 제약 바이오 정말 이쪽 섹터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투자증권의 김영수 애널리스트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럴까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시면서 굉장히 액션이 친근하지 않습니까? 저 약간 그런 친근한 액션을 느껴가지고 그냥 커피숍에서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 정말 너무 고생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사 같이 나누고 끝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분은 하나투자증권의 김영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인사하시고 끝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녀석들 잠도 안 자고 계속 움직이네. 노는 달러 없이 24시간 열일 중. 스텝스.